네, 디파이 구조에 내재된 법적 이슈입니다. 예, 제가 이제 법무법미티 라이트도 제가 고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디파이 법 구조에 내재된 그 법적인 이슈, 이번에 약간 리가 이슈, 제가 맨날 강조했던 BLTS 부분에서 약간 법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디파이 구조를 이제 앞에서 어드밴스 된 걸 약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컨셉은 다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이제 거기서 법적인 이슈가 무엇이 있느냐를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이의 개념적 특징은 첫 번째는 탈중앙성입니다.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고요. 두 번째는 무허가성, 퍼미션리스, 내지 혁신성, 이노베이티브iten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통 여러분들이 금융권 라이센스 따려면 굉장히 큰 허가를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디파이는 그런 게 필요 없죠. 그 무허가성 혹은 혁신성이 있고요. 세 번째는 상호 운용성에서 방금 또 설명드렸지만 이런 여러 가지 블록체인 간의 상호 운용성, 이 디파이 간의 상호 운용성 같이 대부분 다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이라서 마치 머니레고, 레고 블락 연결하는 것처럼 상호 운용성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보더리스니스, 그러니까 무경계성. 그러니까 전체 디파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글로벌 마켓을 하고 있고 어떤 크로스보더, 내지는 보더리스, 그러니까 무경계성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누구든 참여할 수가 있고 국적에 상관이 없이 이제 우리나라는 물론 약간 요즘은 뭐 특근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 복잡해지긴 했는데 기본적 철학적인 부분에서는 경계가 없어야 하는 무경계성이 또 이제 중요한 특징이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투명성, 트랜스퍼런시라고 해서 투명성에 대한 부분들이 또 중요합니다. 이제 디파이의 구조입니다. 좀 더 이거를 이제 약간 아키텍처적으로 이제 표현한 건데요. 여기서 이제 출처가 나와 있죠. 전체적인 세트먼트 레이어라고 해서요. 세트먼트 레이어에서 이제 흔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 있죠. 그래서 세트먼트 레이어 가장 인프라적인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에셀 레이어입니다. 이렇게 이 전체 자산 레이어 보면서 펑저블 토큰은 여기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표준에 있죠. ERC20 펑저블 토큰 ERC20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좀 NFT는 Non-Fungible Token ERC7둘 하나가 있고 또 있는 건 ERC115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세트 레이어와 S 레이어가 이제 여기 토큰이 여기 이제 포지션되어 있고요. 이 전체를 이제 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쪽하고 이런 토큰을 묶어서 그러니까 네이티브한 프로토콜 에셋 이더리움에서 보죠. 이더리움 자체 이더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 네이티브한 프로토콜 에셋이 여기 두 가지에 겹쳐서 있는 부분. 요거 위에 네이티브 프로토콜 에셋이 여기 있고요. 프로토콜 레이어라고 표현되는 부분들이 전체 익스체인지 거래 쪽이라든지 론, 그러니까 이제 디파이 부분, 덱스 부분이죠. 덱스 뭐 거래소 거래하는 익스체인지하는 부분, 론 빌리는 쪽 부분, 데리비티브, 에셋 매니지먼트. 근데 각각 디파이 서비스 쪽이 여기에 이제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론, 데리비티브, 엑셀 매니지먼트 등등등 저기 이제 프로토콜 레이어고요. 그 다음 레이어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여기서 이제 각 이 익스체인지 위에 있는 유닛 사업이 됐든 각각의 익스체인지 위에 있는 부분, 그 론에 관련 어플리케이션, 데리비티브 어플리케이션, 에셋 매니지먼트 부분들이 여기 있다면 여기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고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렇게 어그리게이션 레이어, 그 두 개를 합치는 부분이죠. 그 마치 두 개가 이제 통합되는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어그리게이션, 두 가지가 어그리게이션 한다 레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 약간 좀 아키텍처적인 그림인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세트먼트 레이어, SL 레이어, 프로토콜 레이어, 어그리게이션 레이어, 어그리게이션 레이어 이렇게 나눠져 있다. 디파이 구조로 이렇게 여기서는 약간 스마트 컨트랙 베이스, 파이낸셜 마켓에서 봤을 때 이렇게 좀 여기 약간 좀 복잡해 보이지만 좀 잘 정리가 돼서 같이 공유를 드리고요. 디파이 구조입니다. 합의 계층과 자산 계층, 아까 여기서 나왔던 세틀멘트 레이어와 SL 레이어죠. 그래서 합의 계층, 세틀멘트 레이어와 자산 계층은
블록체인 알고리즘 및 프로토콜 토큰 ERC20, ERC7도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니 세트먼트 레이어하고 합의 레이어, 터스 레이어가 여기서 ERC20, ERC7도나 여기 이제 포지션이 되어 있고요. 프로토콜 계층, 프로토콜 레이어는 스마트 컨트랙 구성을 통하여 구성된 다양한 프로토콜의 집합, 예금 및 대출, 탈중앙 거래, 합성 자산을 이용한 파생 상품 투자, 보험 및 상품 보증, 상기 과정에 따른 토큰 발행이 이 프로토콜 레이어. 그래서 아까 거래라든지 여기서 나와 있는 예금 및 대출, 탈중앙 거래, 합성 자산을 이용한 파생 상품 투자라든지 보험 및 상품 보증, 상기 과정에 따른 토큰 발행, 이게 이제 프로토콜 레이어고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와 어플리케이션 계층과 집합 계층,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는 사용자로 하여금 디파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웹브라우저 기반 UI를 구성하는 웹 방식.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하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들이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계층과 집합 계층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 UI, UX를 갖고 UI 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역할. 사실은 밑에 있는 아까 합의 계층, 자산 계층, 프로덕트 계층들을 이제 밑에 인프라로 그래서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쓰는 것들이 어플리케이션 계층, 집합 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디파이 구조를 좀 더 이렇게 실제 있는 프로젝트들과 매핑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전체 비트코인 스테이킹, 여기 보면 코어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그래서 전체 스테이킹이나 전체 마이닝하는 부분 하는 분들이 비트코인이 있고, 아까 배웠죠? 랩트 BTC가 있고, 이더리움 이게 있고, 코스모스나 폴카닷 하는 부분이 있고, 체인링크가 이제 오라클 하는 부분이죠. 이쪽에서 약간 전체 코어에 대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밑에 코어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이쪽이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 아니면 크로스체인처럼 연결되는 이쪽이 중간에 있는 코어 인프라스트럭처고요. 이게 코어 파이낸스 앤 스테빌리티 부분. 여기 랜딩, 콜레스트레이징, 리퀴디티, 아까 프로비전이었죠. 유동성을 나타내는 쪽이 여기서 보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컴파운드, 아브, 메이커다오 이쪽 영역이 있고요. 그 전체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전체 리퀴디티 프로비전하는 쪽에서 이쪽에 대한 프로젝트들이 있고, 유니스왑 아까 탈중앙거래소 쪽이죠. 뱅커라든지 이쪽이 있고, 신저지스 합성 쪽이죠. 파생 상품 쪽. 아까 DYDX 이쪽이 이쪽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코어 파이낸스에 대한 스테빌리티한 전체 유동성 풀을 제공하는 쪽에서 쓰는 랜딩, 콜레스타이징, 리퀴디티 프로비전 하는 쪽. 이쪽에서는 이쪽이 이제 코어 인프라스트럭처, 이쪽이 코어 파이낸스 스테빌리티. 컨슈머 쪽이 있네. SM 매니지먼트 쪽에서 아까 지갑 쪽이죠. 원리 쪽. 메타마스크나 아전트라든지 에셋 관리하는 쪽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들이 이제 SM 매니지먼트 쪽이고요. 리가시 토커나이제이션 하는 쪽에서 쓰는 것들이 이제 하버라든지 전체적인 리가시 토커나이제이션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약간 생태계 맵하고도 매핑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디파이에 대한 구조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디파이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이렇게 생태계 하는 부분하고 생태계 맵하고 구조를 이제 매핑해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쪽 부분들이 있고요. 디파이에 대한 법도 있습니다. 합의 계층과 자산 계층 쪽에서는 디파이에 국한되지 않은 일반적인 블록체인 관련 법적 이슈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이죠. 특근법에 의해서 부분하고 다른 나라의 가상자산 관련 업권법들이 아직은 우리나라 업권법이 없죠. 아직은 없는데 현재 특근법만 있어요. 그래서 가상자산 법적 성격. 약간 이번 정부가 들려서 약간 이런 디지털 자산을 가상자산에 대한 것들 좀 더 이렇게 업권 전체
규제뿐만 아니라 이걸 진행시킬 수 있는 부분도 좀 점점 확대될 것 같긴 아직은 이렇게 특근법밖에 없죠. 그 스마트 컨트랙트의 이제 법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코드를 계약의 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일단 코드 이스 로우라고 하는데 이게 미국에서도 각 주마다 달라요. 어떤 주는 그걸 인정하고 어떤 주는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각 주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외국에서도. 그래서 오류 및 해킹 등에 따른 책임 소재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가상자산의 정의인데 이거는 좀 읽어볼만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특근법이라고 하는 쪽에서 가상자산의 정의는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이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화폐, 재화, 용역적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징표 또는 그 징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자와 그 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이제 제외된다는 것이고요. 게임산업진흥관한 법률 제32조 1항 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그 다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 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15호에 따른 전자화폐 이걸 제외하는 거예요. 랍니다. 주식, 사채 등의 전자동의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 주식 등은 제외가 되고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화증권 4.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거 빼놓고는 다 전자적 증표로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증표니까 굉장히 범위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아직은 미술품이 있는 NFT는 가상자산이라고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이게 좀 경제적 가치가 커지게 됐을 때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가상자산의 정의 굉장히 굉장히 스코프가 넓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뭐 가상자산 ISMS 이제 버추얼 에셋 VASP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내면 복잡하거든요. ISMS 인증받아야 되고 그죠? 그래서 되게 할 게 많은데 그래서 이것들이 이슈 거래소는 당연히 여기 거래소니 우리나라 뭐 많은 거래소들은 당연히 그런 특급법에서 ISM 인증받고 뭐 원화 거래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또 그 은행 계좌도 받아야 되고 복잡한 게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 원리 서비스자도 이걸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했을 때 약간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파이에 대한 법적 이슈, 프로토콜 계층이 약간 이제 프로토콜 쪽에 있었죠.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성격, 자본시장법이라든지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여부. 그래서 이상적인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이냐, 중앙기관 존재된 토큰이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가버넌스 토큰의 법적 성격이 약간 투표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가버넌스 토큰의 목적은 디파이 프로젝트의 의결권의 행사 목적이고요. 또한 이익 수출을 위한 수단입니다. 일드 파밍, 아까 이익을 농사를 짓듯이 하는 쪽에 있었죠. 또 ICO와 유사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이용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가. 코인 마켓캡에서는 그게 있는데 이렇게 아까 저희가 계층 중에서 특히 이제 프로토콜 계층에서도 이렇게 좀 스테이블 코인, 가버넌 토큰, ICO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토콜 아까 지면은 이 가상자산 정의에 있어서 이제 프로 계층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앞에서는 합의 계층, 자산 계층에 대한 이슈를 얘기했습니다. 계속해서 프로토콜 계층입니다. 중개자의 존재가 없는 프로토콜의 법적 규제 가능성입니다. 중개자 없는 P2P 영역에서 규제 수단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물음표가 있죠. 그래서 가버넌스 토큰 발행 여부에 따른 차이로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물음표가 있을 수 있고요. 거래 상대방까지 없는 경우 어떻게 볼 것인지
서비스 설계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파생 상품, 신더딕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를 규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특근법 적용 가능성입니다.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규제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은, 그래서 트래블 룰 준수 가능, 담보 제공, 유동성 공급 행위, 그러니까 트래블 룰은 진짜 누가 보냈는지 그걸 다 체크하는, 트래블 룰을 하긴 했죠.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쪽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많았습니다. 이거를 정말 우리나라가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렇게 트래블 룰에 대한 준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프로토콜 계층에서의 이제 법적 이슈고요. 그래서 트래블 룰을 알아볼게요. 특근법 제11조에 대한 부분,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입니다. 그래서 송신을 수행하는 가상자산 사업자 이하 송신 가상자산 사업자를 한다. 그러니까 고객 이하 송신이라 합니다. 를 위하여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 이후 수치 가상자산 사업자를 한다. 에게 100만 원 이상이 상당하는 가상자산,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치, 가상자산 사업자, 이제 받는 거죠, 돈을. 이렇게 송신이고, 송신 가상사업자가 수치 가상사업자인데, 수치 가상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송신에 대한 정보, 송신인의 성명,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송신인의 가상자산 주소. 이게 송신에 대한 정보예요. 송신에 대한 송신의 성명, 송신의 가상자산 주소고요. 2번 수치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 이하 수취인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정보, 수취인의 성명, 수취인의 가상자산 주소. 2번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을 위하여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이하 비사업자라고 한다. 이게 가상자산 이전을 하는 경우 제1항, 제2호 목에 사항을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합니다. 기록도 해야 되고요.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을 위하여 비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 이전을 받는 경우 제1항, 제1호 항목에 대한 정보를 그 고객에게 요청하여 하며 정보를 제공받는 일을 기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트래블 룰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송신인, 수신, 아까 수치 사업자의 고객, 수취인이죠. 거기에 대한 성명, 가상자산 주소를 했는데, 이 성명을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대해 부분들을 쓰는 게 아니라 이걸 하려면 실제 그걸 거래소에서 실제 실명 계좌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블록체인 상관 안 맞지만 트래블 룰로 해야 된다. 근데 재밌는 건 이게 FATF가 마치 이제 전체 이렇게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이제 트래블 룰로 하자는 게 FATF에서도 약간 권고 사항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그대로 다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을 담당하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전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이전 유형별 규정 대상 여부입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사업자, 송신 수행자고요, 수취 수행자. 그래서 규제 대상 여부, 사업자가 이어주로 공동 정보 전송 공유 시스템 구축 필요하다. 사업자 간 정보 제공이고요. 가상자산 사업자 개인한테 올 때는 식별이 안 된 개인의 지갑으로 이체 금지. 식별이 안 된 이체 금지고요. 사업자가 수취인을 확인해야 된다. 송신은 개인이에요. 송신은 수행자가 개인이고요. 수취 수행자가 가상자산 사업자면 기술적으로는 수취 제한 불가하다. 사업자는 일신거래에 대해 해당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인이 송신하고 수취가 가상사업자한테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송신의 정보 요청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개인 대 개인은 특근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상 시부터 적용되고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단 아직은 이제 좀 금액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통상 금액 전송되고요. 사업자 간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대되지 않은 실시간 인지
일반형 서명인지, 온체인, 오프체인인지, 거짓된 정보 내지 요지 인물 파악, 이게 뭐 화이트리스트나 이제 그런 부분이죠.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해외 소재 VSP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얼마 전에 논의됐던 거는 외국계 거래소들이 우리나라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한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이건 트래블 룰이라든지 그런 얘기가 있고요. 디파이에 대한 법적 이슈 계속 풀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디파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 알고리즘의 허점을 노린 경우, 뭐 플래시 론이라든지 이런 악의적인 공격 등으로 해체하는 경우, 책임 및 처벌 주체에 대한 문제, 정보통신망법상의 처벌이라든지 차익거래 등 처벌, 민사 책임 주체 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보험, 코드 어디트를 목적에 디파이 프로젝트를 등장합니다. 그래서 보험이라든지 코드 어디트를 하는 것도 그런 약간 디파이 법적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콜 원층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뭐 클레임 애세스먼트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클레임 서미션이 되면 전체 엑서서가 보트하고 컨센서스를 할지 안 할지 예스를 했을 경우에는 어프로브하고 노 할 때는 전체 얻은 멤버에서 전체 투표를 하는 부분, 이렇게 일단 넥서스 뮤추얼에 대한 이 전체 프로토콜에 대한 부분에서는 하나의 예인데요. 이렇게 이제 프로토콜 계층에서는 법적 이슈들이 있습니다. 계속 법적 이슈 프로토콜 계층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좀 중요하죠. 개인정보 처리자는 누구 할지. 그래서 블록체인 주석값 등의 가명 정보죠. 슈도 도메이션 가명 정보와 KYC, 노이어 커스터머 정보의 결합이 용이한지. 디파의 경우 금융거래에 준하는 거래에 해당하여 향후 신용정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뭐 마이데이터처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블록체인의 정보를 수집해서 특정 주소값에 대한 거래 정보를 취합하는 행위의 위험성이나 개인정보에 문제가 있고요. 외국한 거래 법상의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크로스버더한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외국한 신고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집합 계층에 대한 법적 이슈예요. 이제 본인 인증 기술 DID 배우셨죠? DID 본인 DID에 대한 관한 이슈예요. 그래서 국제 표준화 및 DID에 대한 효력 인정 여부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의 보호 이슈, 전자서명법의 전자서명의 인정 여부를 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DID 얼런스가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DID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기존 금융 서비스와의 결합입니다. 여기 이제 클레이 스왑, 이제 클레이 쪽에 이제 있는데 클레이 스왑이나 이제 클레이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게 복합금융 내지는 되면 거기 커질 때는 아직은 이제 넘어야 될 산이 많네요. DID 인증 부분하고 어떤 뭐 공인인증서의 연동처럼 공동인증서처럼 그런 것들은 기존 금융 서비스와의 또 결합이 또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체적인 법적인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